시작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기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하실게요.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누리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하느님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며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의 아름다움을 보살피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평화로 넘쳐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의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저희가 하느님 보시기에 참으로 소중한 이들, 이 지구에 버림받고 잊힌 이들을 구하게 하소서. 저희 삶을 치유해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훼손하지 않고 보호하게 하시며 오염과 파괴가 아닌 아름다움의 씨앗을 뿌리게 하소서. 가난한 이들과 지구를 희생시키면서 이득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소서. 저희가 하느님의 영원한 빛으로 나아가는 여정에서 모든 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경외로 가득 차 바라보며 모든 피조물과 깊은 일치를 이루고 있음을 깨닫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소서. 하느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비오니 정의와 사랑과 평화를 위한 투쟁에서 저희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사진 보셨죠? 강승수 요셉입니다. 98년도에 사제소품 받았고요. 안면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안면도 막바지, 그러니까 안면도 6년 살았는데요. 5년, 6년 차 때, 5년 차 때부터 이제 농민회랑 같이 이렇게 사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더라고요. 대전에 나와서 일하고 천안 가서 일하고 이렇게 퇴근하려면 2시간씩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농민회만 이렇게 전담으로 하게 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숲해설이잖아요. 그래서 안면도 수목원에서 이렇게 숲해설 2년을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마냥 좋아지잖아요. 우리 그 DNA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자연 속에서 살아온 기간이 99.9%래요. 그 0.001%의 시간만 이런 건물 안에서 이런 문명 사회라고 소위 하는 그런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 밖에서 자연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DNA가 너무 반긴되는 거예요. 우리 세포들이. 그래서 그냥 모시고 나가면 너무 이렇게 좋아들 하셔요. 사실 굳이 해설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시고 나가서 그냥 강론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이렇게 노래도 하고 시도 읽고 또 그 오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재미난 얘기 할 줄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나누고 자연 안에서 이렇게 걷는 거 그 자체로 아주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저 만년동에 그 보자 사제관에 살면서 저쪽 이 연동면에 노송리라고 하는 공소가 있습니다. 조천분당 공소인데 거기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미사 봉헌하고 그 동네 이제 신자분들 댁에 가서 이렇게 하우스나 하여튼 이렇게 이제 농사일 거들 때도 있고, 하여튼 코로나 덕분에 저는 신자분들과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오래 가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부에 보셨어요?
예, 그 제가 한 달에 한 번 교구 주보에다가 글을 냅니다. 사익길이라고 사회와 이렇게 세상을 이어준다 그런 의미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박재준 신부님도 작년까지는 한 편씩 썼었는데 아주 재밌었는데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하여튼 그 사익길에도 썼지만 하여튼 그 이제 토마토를 따러 갔었어요. 토마토 따가면서 이렇게 방울토마토 열심히 따드렸죠. 한 두어 바구니를 따드렸더니 그 주인장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수고하셨는데요. 그 토마토 그 꼭지를 붙여서 따야 돼요. 근데 저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열심히 땄거든요. 그 상품 가치가 없답니다. 그 주부들이 파란 게 붙어 있어야 사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죄송해요. 다음에 더 잘할게요. 그랬더니 당신이 따온 큰 것까지 막 이렇게 더해서 갖다 드세요. 그래가지고 아주 맛있게 만든 놈 가서 이렇게 나눠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말질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하여튼 행복한 봄을 보냈습니다. 지난 봄에 코로나 덕분에 아주 행사는 없지. 그래서 어떤 날은 그 복숭아 꽃을 땄는데요. 복숭아 꽃이 정말 예쁘잖아요. 차 타고 샥 가다 보면 분홍색 막 그 복숭아 그 이 요만한 가지에 복숭아 꽃이 한 200송이나 달려 있어요. 그게 다 복숭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2송이 정도만 남겨놓고 다 훑어야 돼요. 그래서 그 훑는 일도 한 8시간 하루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면서 이렇게 탈원 상태가 되는 듯해요. 하루 종일 그거 뜯고 있으니까 기도가 절로 되고 그러면서 지난 봄에 그 하늘이 얼마나 예뻤어요. 그죠? 코로나 덕분에 그 예쁜 파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주 행복한 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목걸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구를 위해서 기도해 보셨나요? 하고 계시는 분 혹시 지구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어요. 처음 해보셨죠? 지구를 위해서. 네. 기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 듣고 나면 기도해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반포된 찬미받으소서 맨 뒤에 보면 이제 지구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찬미받으소서는 아시죠? 우리 교회에 교황님께서 시시때때로 이렇게 사안별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캐치하고 살지만 그때마다 시대의 변천 또 어떤 이벤트 그로 인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이렇게 식별하기 힘들 때 교황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이런 가르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죠. 그래서 가장 급이 높은 게 공의의 문헌이고요. 그 다음에 회칙입니다. 회칙. 그래서 2015년도에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 회칙으로 반포하신 문헌이 바로 이 찬미받으소서인데요. 어떤 신학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는 찬미받으소서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그만큼 이 회칙이 정말 의미가 있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래서 온 세상의 그 학자들, 특별히 이제 사회학자들 같은 경우에 이 찬미받으소서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찬미받으소서를 이렇게 이제 여러분 다 보셨나요? 껍데기는 보셨죠? 이렇게 생겼어요. 요약을 해드린다면 이 찬미받으소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죠? 제가 신학교를 이렇게 입학을 해놓고 아버지 저 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마음에 별로 안 들어 하셨어요. 가기는 가는데 이제 자네는, 제가 강승수잖아요, 강가가 아니라 하씨네, 하씨. 예.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 아들로 잘 살아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만 하신가요? 여러분은 여러분 다 하시세요, 그죠? 하느님 자녀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만 하시인가? 그렇지 않죠. 저녁에 맛있는 햄버거를 먹었는데요, 그 햄을 제공한 돼지인지 소인지 갸이는 하씨 아니에요? 갸도 하씨죠. 하씨가 아닌 게 없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하느님의 그 창조 역사 안에 모두가 다 들어와 있죠. 여러분이 수긍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이죠. 교황님의 이 찬미받으소서의 핵심 메시지 역시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무관한 게 없다, 모두가 다 관련돼 있고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책 한 권에 걸쳐서 쭉 설명, 해설을 해 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안면도에 살면서 하여튼 많은 이렇게 체험을 했는데요. 제가 안면도에 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공동체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 그 산유의 마을 아십니까? 저쪽 그 충청북도에 가면 단양군 보발리라는 곳에 이제 어떤 이상 맞으면 농사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서울교구 박기호 신부님께서 설립하신 마을이 있어요. 농사노동 자급 공동체죠. 저는 이 공동체를 아주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거칠게 얘기를 해서 물신을 섬기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그 물신과 가장 힘차게 가장 최전선에서 이렇게 맞짱 뜨고 있는 공동체가 저 산위의 마을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위의 마을과 같은 공동체를 제가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충청도는 들이 많으니까 우리 들녘마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들녘마을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 사람들을 몇 분 모아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 3년 반쯤 했습니다.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이제 안면도를 떠나왔는데요. 그런 이상을 가지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농사 노동을 이렇게 이제 통해서 말하자면 자본과 크게 상관없이 살아보자 그런 아주 대찬 꿈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또 그런 삶을 살려니까 왜 이렇게 또 돈이 필요해요? 진짜 이런 그래서 하여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서너 가정이 함께 살아봤으나 하여튼 여차저차 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농사를 해마다 쳤어요. 그래서 고구마, 뭐 옥수수, 콩, 이 세 개의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구마, 옥수수, 콩. 농사짓기가 조금 쉽다는 거예요. 쉬운 것만 이렇게 골라서 해봤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한켠에는 닭을 좀 길렀습니다. 닭을 한 산란계 150마리 정도 해서 이렇게 순환 농법을 이렇게 추구했죠. 순환이 되어야 하거든요. 순환이
안 되어서 사실은 생태적인 문제도 생기고 우리 몸도 순환이 안 되면 아프잖아요. 막히고 그러면. 근데 농업 자체도 이 화학농법, 산업농이 되면서 순환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가 아파진 이유도 상당한데요. 어쨌든 그래서 작은아마 이런 순환을 해보고 싶어서 닭들이 똥 싸잖아요. 그 똥을 발효시켜서 이제 밭에 넣고 밭에서 작물을 키워서 우리가 먹고 우리가 싸는 똥도 다시 밭으로 집어넣고 하는 그런 순환의 삶을 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근데 닭을 기르다 보니까요, 겨울에 이렇게 이제 닭장 옆에 창고에 이 곡식들이 있으니까 쥐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 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회장님들이 쥐싹이라는 그 쥐약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파란 알약인데 쥐 구멍 옆에다 이렇게 탁 놓으면 쥐가 싹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아주 맛있게 얌얌 나눠 먹고 일가족이 아주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그 닭장 주변이 아주 깔끔했어요. 그런데 이제 닭장을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밑에 깔려 있는 장판을 딱 떠들었더니 거기에 이 쥐 사체가 이렇게 그 구데기에 의해 정복당해서 고물고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걸 저만 본 게 아니고 우리 닭들도 봤어요. 보고는 와르륵 달려들어가지고 막 순식간에 다 찝어먹더라고요. 구더기 뭐 하여튼 뭐 이런 벌레 이런 게 닭들한테는 보약이죠. 그런 걸 많이 먹어야 알도 튼튼하고 아주 좋은 알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 닭들이 이렇게 구더기를 찝어먹는 그 순간 제 머리를 딱 스치는 생각이 있었으니 내가 쥐약을 먹었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쥐 죽으라고 쥐약을 놨으나 사실은 그 쥐약을 먹은 구더기가 닭들에게 가고 그 닭이 낳은 알을 제가 먹고 있으니 이게 내가 바로 쥐약을 먹었구나. 그러니까 일견 우리가 어떤 그 제초제 또는 살충제를 논밭에 치는 듯 보이나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우리 피 속에서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요 한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글리포세이트라고 있습니다. 글리포세이트 화학 약품인데요.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차원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체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랑 무관한 게 없구나.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다른 존재들에게 하는 어떤 불성실함 또는 심지어는 이거는 죽이는 거잖아요. 다른 생명체를, 쥐를 또는 나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벌레를, 어떤 풀을 죽여 없애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딱 목격을 한 순간이 쥐약을 먹은 순간이었죠. 또 사실은 저기 뭔지 아시죠? 플라스틱 아일랜드, 플라스틱 섬이에요. 저런 플라스틱 섬이 이 남태평양에 우리 한반도 6개 정도 크기가 이렇게 떠 있다고 하죠. 이제 안면도에서 그 생태 뭐 영상 프로그램을 하면 꼭 해변에를 나갑니다. 이 따만한 마대를 들고 가서 그 해변에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엄청 서해안에는 쓰레기들이 저런 플라스틱들이 떠 밀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변에 가시면 그냥 이렇게 깨끗한 백사장을 만나시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해변에 오시기 직전에
몇 차를 드러내야 돼요. 계속 밀려옵니다. 플라스틱들이. 물론 우리나라 어부들이 이렇게 이제 어구들 같은 거 그런 쓰레기들도 밀려오고요. 대개 이제 플라스틱들이죠. 그러면 이따만한 푸대를 가지고 나가면 금세 채웁니다. 아주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수욕장 가기 직전에 마을에서나 뭐 하여튼 용역을 고용을 해서나 청소를 한번 샥 합니다. 그러면 몇 차를 드러내요. 그 해수욕장에서 그 이따만 시커먼 이제 부표들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는데 중국에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그 뭐 이렇게 PT병 보면 중국말 써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밀려와서 쌓이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저 흘러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께 이렇게 발견이 되고 있고요. 하와이에서도 섬 해변에 가보면 이런 이제 잘게 부서지죠. 플라스틱들이 바다에 이렇게 파도 만나서 이렇게 부서져 가지고 백사장에 이렇게 한 30-40cm가 쌓여 있어요. 계속 이렇게 파봐도 플라스틱만 나오지 모래를 만나지 못하는 해변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플라스틱들이 흘러서 태평양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넓이가 한반도의 7배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바다에 흘러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먹겠죠. 여러분 뉴스에서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 연안에 있는 어패류가 미세 플라스틱들을 100% 머금고 있더라 하는 뉴스 보셨죠? 제가 작년에만 해도 뭐 97%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뭐 하여튼 바지락이니 굴이니 홍합 모든 것에 이 이제 미세 플라스틱들이 검출이 되고 있죠. 그것을 팔팔 끓여서 우리가 먹고 있지 않습니까? 맛있게 어우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 플라스틱들이 우리 몸에 이렇게 다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쓴 랩이라든지 뭐 각종 플라스틱 그것들이 결국엔 우리 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더니 어떤 자매님이 자기 이 관연한 딸내미가 그렇게 생리통을 앓고 있대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성 호르몬을 교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생식 계통에 교란이 오면서 그 생리통도 유발하고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 딸이 자취를 하고 있는데 이 냉장고에서 모든 플라스틱 용기 다 치우고 뭐 랩이니 뭐 이런데 그 마트 같은데 가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거 이제 땡 돌려갖고 먹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런 거 절대로 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그 너의 생식계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듯하니 했더니 실제로 실천을 했대요. 근데 한 달 만에 깔끔하게 나섰대요. 이 생리통이 싹 신기하다고. 그래서 특히 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는 음식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뭐 이런 건 뭐 젊은 엄마들은 다 상식으로 아시는 것일 텐데요. 이런 그 현상을 이런 그 현실을 이렇게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안면도 해변이었고요. 그거를 이렇게 프로그램 할 때마다 이렇게 주선해도 가면 또 있고 가면 또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거를 결국엔 물고기들이 먹을 것이고요. 물고기들이 우리 몸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돼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빅뱅 이론을 아시죠? 요즘 이제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님하고 이 과학계하고는 굉장히 이렇게 대화가 잘 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이렇게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요. 창조적 진화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진화론을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또한 사실은 우리 창조론을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 빅뱅 이론은 그거죠. 약 137억 년 전에 한 점에서부터 이 세상이 이렇게 발출되어 나왔다 하는 게 이 빅뱅 이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사실을 밝혀낸 과학자들이 그런 이제 현상을 이제 발견해냈다는 거죠. 지금도 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되어 나가고 있더라. 그런데 이 팽창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인즉슨 언젠가는 이렇게 소급해 보면 한 점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말하자면 제가 하시라는 것이, 또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먹고 있는 돼지, 소뿐만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이 한 점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실은 증명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차원에서도 하나였구나, 하나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점에서부터 우리 모두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사실을 현실 안에서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이 코로나를 비롯한 이 생태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부님, 저거 좀 틀어주실래요? 이 공동의 집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눌러주시면 영상이 유튜브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 한 3분짜리인데요. 찬미받으소서 내용을 이렇게 영상으로 축소해 놓은 겁니다. 여기 인터넷이 잡히나? 훌륭한 성당이네요. 네. 소리 나와. 음악이 참 멋있는데 소리는 안 나오네요.
예, 그 마지막에 creyentes y no común, cuyos frutos deben beneficiar a todos. Sin embargo,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정교회 총대주교님하고 이제 기념식수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종파, 어떤 종교를 초월해서 이렇게 모두가 다 하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영성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그런 모습을 교황님께서 이렇게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최근에 나온 그 교황님의 문헌에서도요, 서문을 그 정교회 총대주교님이 쓰셨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에 자꾸 닿으려고 애를 쓰면 어떤 그 아주 작은 것, 부수적인 것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고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함께 일치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거든요. 자꾸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고 왜 다르냐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분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형이 몸소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사는 곳이어야 하고 또 그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이렇게 새겨야 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지구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이 공동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생태 형성 그러면 생태라는 것이 에코라고 하죠. 에코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히란말에서 온 말인데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 우리 뭐 아파트 그 집을 넘어서는 우리 공동의 집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고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코로나 통해서도 이 참여와도 소서에서는 그 교황님이 강조하시고 있는 대목이 뭐냐면 우리 말하자면 같은 동시대 사람들 안에서의 경제적인 불평등, 문화적인 불평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 쓰고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나 이제는 세대 간에 우리 세대와 우리 후대에 오는 세대 간에 불평등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미세먼지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요즘 아이들은 마스크를 반드시 껴야만 하는, 하늘을 살펴서 미세먼지 없는 날 밖에 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불평등이죠. 우리와 우리 후세대 간에 이런 그 세대 간의 불평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황님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사대강 공사하기 전 모습과 후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이 녹조 라떼가 되어버렸죠. 다시 개방하면서 이렇게 모래톱도 돌아오고 물 색깔도 제 색깔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 앞에 이렇게 개울에 가서 물장구 치고 했는데 요즘 가보면 그 누구도 거기서 물장구 못 치죠. 이렇게 불평등해져 버렸습니다. 이건 누가 어떻게 이 죄를 기어 갚아야 할까요? 버리는 문화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적어도 저희 외갓집에 가보면 이제 한 40년 전쯤에 가보면 그야말로 버리는 게 없었죠. 시골에서 다 우리 똥도 귀한 자원이 되었었고요. 똥 닦을 때도 휴지로 닦지 않았죠. 그때 외갓집 가면 항상 풀로 닦았던 것 같아요. 풀로. 그래서 이 쓰레기라는 것이 없었죠, 옛날에는. 근데 그런 말하자면 석유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적당히 버리고 살아야 될 것만 이 지구가 더 이상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계속해서 소비, 생산, 소비, 생산,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톱니바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교황님은 소비 절제, 재사용, 재활용이 필요하다. 저는 이러한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교황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왜인가? 그것이 그 어떤 신학적인 내용, 성경의 그 이론보다 이것이 더 실질적으로 회개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역설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버리는 문화가 지구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고,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생태적인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 그러면 일단 고백성사, 예를 들어서 고백성사를 보기 전에 십계명을 쭉 떠올리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떠올리죠. 그러면서 누굴 미워했는지, 누굴 욕했는지, 한 걸음 돌아가서는 하느님과의 관계도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는 지구와의 관계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구와의 관계를 제대로 맺었는가, 얼마나 버렸는가에 대해서 성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합시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저기 뭘까요? 안면도에 제 그 푸세식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똥을 모아서 이제 여러분이 싼 똥을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도시에서 이 똥을 싸면 모으죠. 모아서 이렇게 처리장으로 가서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이제 물은 버리고 찌꺼기는 옛날에는 그 깊은 바다에 갖다 버렸답니다. 아마 그걸 먹고 막 큰 물고기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어디다 갖다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쓰레기죠. 버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싸는 똥이에요, 사실. 하지만 40년 전에는 귀한 자원이었죠. 이 자원을 쓰레기로 만들어버린 이 소비 문명이 굉장히 이 지구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공소에 가서 집을 지으면 또 저런 이제 푸세식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이렇게 똥을, 전국에 똥 모으는 신부들이 한 몇 명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똥 모아가지고, 저 똥을 호박은 그 똥 발효시키지 않아도 그냥 구덩이 파고 넣어서 그해 가을에 먹을 수가 있어요. 그 호박, 제 똥 먹은 호박을 이렇게 따서 먹어보니까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의미가 있어서도 그럴 것 같아요. 내 똥은 적어도 이 지구를 더럽히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요. 근데 실제로 이 똥 먹은 호박은 그렇게 달아요. 그리고 튼튼해요. 그래서 11월 말까지 막 무설이 오기 전까지 아주 그냥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그렇게 마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하여튼 저 공소에 사제관 지으면 근사하게 저런 푸세식 화장실 마련해 놓을 테니까요, 똥 좀 많이 모아주세요,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부담되는, 지구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귀한 자원이 될 수 있는 제 똥을 지구를 오염시키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됐죠. 이제
코로나가 일상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뭐 최소한 1년, 뭐 길게는 2, 3년까지도 그냥 마스크 쓰고 또 이렇게 적당한 거리 두고 매번 소독하고 뭐 이런 일상들이 계속 되풀이돼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근데 사실 뭐 그 유럽의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패스트 이후에 문명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중세에서 이 근대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가장 큰 그 분기점이 됐던 것이 이 그 패스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 패스트만큼의 큰 대변혁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사망자들은 그때처럼 많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말하자면 변화를, 그만큼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하는데, 어떤 생태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이 바이러스가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가 독성이 세지면 그 숙주인 인간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쯤 아주 많이 봐도 3분의 1쯤은 죽일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저 밑에 오는 기후위기로 말미암아서는 이 지구가 지구 위의 생명체들이 멸종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기이고 또 굉장히 큰 고통을 수반하고 있는 그런 질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버렸죠.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가 굉장히 큰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그나마 우리나라는 가장 잘 대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위기가 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고통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또 교육도 잘 받고 현명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부지런하고, 그래서인지 굉장히 이렇게 말하자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여러 면에서 좋아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태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정화되는 그런 그 기간이라고 느껴지는 바가 많은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난한 나라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위기죠.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저는 옛날부터 그런 질문을 하느님한테 했던 것 같아요. 하느님, 왜 예수님은 우리나라에서 좀 태어나시지? 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셨어요, 도대체? 그 성지순례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나라에 태어나셨으면 이렇게 정말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면도 없잖아 있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 만나러 와가지고 돈도 쓰고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가셨을까요? 우리나라에 안 오시고. 저 그게 참 불만이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불만 안 생기세요? 저는 불만이에요. 근데 제가 얻은 그 종합적으로 신학자들에게로부터 얻은 답은 그거였습니다.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광야라는 곳에 이렇게 나가보면, 아니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돌, 바람, 먼지 밖에 없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식민지였잖아요. 또 식민지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꼭 그 지점에 강생하셨어야만 했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 그 지점이 가장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때였고 장소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모님이 발현하신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지금이야 뭐 의리번쩍하고 큰 성당도 있고 하지만 옛날 얘기 들어보면 특히 이제 뭐 루르드, 저는 뭐 딴 데 못 가봤고 루르드 한번 가봤는데 가면 그 벨라타 성녀가 그 글도 못 읽잖아요. 그리고 아팠어요. 부모들은 막 새끼들은 줄줄 나와 있고 막 가서 일해야 되고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와중에 아이들더러 땔감을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땔감을 구하고 있는데 이 벨레타는 몸이 아파가지고 그것도 못하고 그 동굴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성모님 만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산골짜기 완전 심심산골, 그야말로 버려진 땅이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가난해서 아이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배움도 못 가지고 가서 땔감을 주워야만 겨우 그 밤을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소외되고 척박하고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성모님이 발현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기도 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인류에게 아주 심각한, 우리나라는 정말 잘 빠져나가는 듯 하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위기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를 통해서 사실은 하느님께서 분명히 무언가 당신의 이런 큰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메시지를 잘 받아안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천주교 신자들, 특별히 우리 성요한 성당 신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류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저 기후 위기, 뭐 온난화 이런 식으로 표현을 안 합니다. 이제 위기입니다. 기후 재난. 지금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죠. 뭐 중국의 홍수라든지, 뭐 일본, 뭐 약간 인간이 어찌해볼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2050 지구 거주 불능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지구가 1.5도가 이상이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되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1.5도 이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1도가 높아졌다고 하거든요. 산업혁명 이전보다. 그런데 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지는 6월달이잖아요. 근데 가장 더운 때는 7, 8월달이죠. 그러니까 약간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어떤 그 체감되는 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내뿜어왔던 이 온실가스를 지구가 지금 이렇게 받아 안고 있다는 거예요. 바다도 이제 70%가 바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겪을 수 있는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그 이산화탄소나 온실가스 농도라든지 하는 것이 이 대기상에 이제 검사를 해서 이제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동안에는 이 지구의 70%나 되는 이 바다에서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이 온실가스를 흡수해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3분의 1의 산호초들이 다 이렇게 괴사하고 있습니다. 뭐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뭐 제주도 앞바다만 가도 이 산호초들이 이렇게 백화 현상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바다물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
플랑크톤들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고, 산호초 마찬가지고, 산호초라는 것이 이제 물고기들의 그 놀이터,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 다 이렇게 파괴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를 이렇게 흡수하다 못해서 이제는 이게 포화가 되어서 더 이상 조만간, 그래서 2050 거주불능 지구 책에 보면 이 티핑 포인트를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1.5도까지 올라가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운동들을 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 전기 다 끊고 뭐 석탄 발전소 다 문 닫고 자동차 타지 않고 해도, 온실가스를 제로로 이 순간 만든다 해도 1.5도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나요? 그래서 저는 저 포스터를 보면서 코로나가 어찌 보면 문명의 어떤 대전환기를 가져왔는데, 저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그냥 잡아먹힐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기로에 놓여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는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구원의 통로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그동안 이제 쭉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안에서 이렇게 이제 이웃과의 관계 안에 살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의 이론을 제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된 건데요. 컬처럴 코드 안에 살아왔습니다. 그 사회생활이죠, 일반.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사회생활, 정치, 경제, 사회 안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당에 다니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는 하느님과의 관계, 영적인 차원도 있는 것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체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함께, 영성생활과 세상의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찬미받으소서를 비롯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역설하고 계시는 바는 그렇지 않다. 단지 두 코드만 가지고 인간이 살아서는 안 된다. 지구와의 관계, 제네티컬 코드라고 얘기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뭐 유전적인, 지구적인 또는 우주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삶 역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고 있죠. 사회생활을 하는 와중에 사회성과 도덕성을 지니고 영성생활을 하는 이런 와중에 이제는 생태적인 감수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이렇게 감수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4, 50년 전에는 그냥 함께 살았죠. 자연과 함께 자연 안에서 자연에 감사하면서 자연으로부터 오는 무수한 그런 은혜, 은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로 지내왔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렇게 분리된 채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성과 도덕성을 지니고 있는 컬처럴 코드, 일반 사회생활 안에서 영성생활을 이렇게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이루었고 성사생활도 하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차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그 인류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처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생태적인 감수성을 계속해서 이렇게 키우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러자니 뭐 이제 아주 작은 예들입니다만, 교회 영성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있죠. 생태환경위원회도 있고 생태영성학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농도 사실은 이 생태적인 감수성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이 다 이 제네티컬 코드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법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헌법을 비롯해서 법을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죠. 근데 법 자체를 제네티컬 코드 안에서 새롭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주 작은 예입니다만 작년 4월부터 우리 그 법이 하나가 새롭게 만들어진 게 있죠. 그 대형마트에서 비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주부들이 장바구니를 엄청 많이 들고 다니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죠. 말하자면 그 강금실 법무부 장관 있죠. 옛날 노무현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장관 끝내고 그 가톨릭 대학교 그 석사 코스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생태영성 마치고 나서 어떤 모임을 만들었냐면요, 지구법학회를 만들었어요. 지구법학회. 우리가 지금 준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법은 어떤 법입니까? 인간들 법이죠. 사람들 사이의 법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법을 이제는 만들어서 그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봤을 때 윤리적인 차원 역시 마찬가지죠. 의학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교육, 공업, 상업, 농업, 복지 등등. 사실 여러분 이런 왜 의사가 됩니까? 의사가 되는 이유, 장사를 하는 이유, 농사를 짓는 이유 뭡니까? 의사는 사람을 건강하게 병을 고치려고 의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뒤바뀌었죠. 돈 벌리기 위해서 돈을 좀 더 잘, 또는 안락한 생활 뭐 등등 이런 것이 이렇게 이제 전도가 돼버리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이제는 시야를 넓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만 하씨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도 하씨이고, 여러분 모두뿐만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씨이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한 점에서부터 나온 하나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차원으로 바라보고 법도 만들고 사회적인 행동, 모든 원리들을 거기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마음 써야 할 부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는 영적인 생활을 고무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진작시키고, 그 영적인 차원의 하느님과 이렇게 만나고 또 거기에서 얻은 메시지를 우리 일상 안에서 이렇게 적용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생태적인 감수성 안에서, 이 제네티컬 코드 안에서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교회, 성사생활,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지구를 위한 기도 처음 하셨죠?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성경을 읽으시되 이제는 사회적인 차원 또는 영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 우주적인 차원과 지구 차원, 이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예를 들면 창세기를 우리가 읽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돌보아라, 또 어떤 표현은 지배하여라 라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실제로 그것을 글자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죠.
가서 이렇게 착취하고 다 죽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돌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존중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구적인 차원에서 이 성경도 새롭게 바라보고 묵상하셔야 된다 하는 것이죠. 성사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백성사 보러 가실 때 그동안에는 뭐 부부지간에 마음 상했어요, 누구 거를 뺏었어요, 이렇게 성찰했다면 인간적인 차원뿐만 아니고 이제는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생태적인 차원에서 성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성사생활하는 그런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지구를 건강하게 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까지 이렇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생태적인 감수성 키울 수 있는 방법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계시는 것일 수 있고요. 기도하는 거죠. 제대로 기도하시면, 제가 볼 때 하느님을 제대로 만나시면 모두가 다 하나구나 하는 게 본능적으로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에 대한 측은지심을 이렇게 갖게 되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뭐 짧은 체험이지만 제가 이렇게 피정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 태세가 되거든요. 온 세상이 저에게 이렇게 미소 짓고 있고 안에서, 그러니까 피정 전에는 이제 항상 이제 부정적이고 막 잿빛 세상이었다면 피정 마치고 나면 정말 우와, 온 세상이 나를 향해 웃고 있구나, 핑크빛으로 변해 있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활짝 이렇게 열리는 체험들을 하시죠, 여러분? 예, 부디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태적인 감수성 키우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피정집에 가셔야 돼요. 이렇게 성당에서 마련하는 이런 피정 갖고는 안 되고 도처에 지금 피정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이들하고 손잡고 나가셔야 돼요. 나가셔서 안면도 같은데 저 데리고 가면 숲해설 아주 재밌게 신나게 잘 해드립니다. 그리고 생명을 돌보시는 거, 이제 집에 댕댕이나 뭐 이렇게 그런 차원보다는 이렇게 식물들을 기르시고 또 그 작물을 도시 농부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저는 부산교구 우리농 담당 신부는 자기가 스스로 농사꾼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베란다에다가 배추를 길러서 김장을 해 먹더라고요, 친구가. 김장을 하는 걸 봤어요, 진짜. 베란다에서 키워가지고 뭐 토마토니 뭐 하여튼 상추 이런 거를 다 김장을 하더라고요. 고추도 키워서 진짜로. 세상에. 하여튼 저는 이제 6년 동안 매해 고구마를 이렇게 심어 갔는데요. 안면도 호박고구마 되게 유명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작년이 피크였습니다. 작년께 진짜 맛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잘 조건이 맞는 해가 있는 모양인데요. 작년 가을에 고구마를 캐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구마가 진짜 맛있기도 하지만 봄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뭐 밀양이겠으나 이 지구를 덮이고 있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끌어당겨서 햇빛 에너지를 받고 또 수분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지구를 밀양이나마 인간이 살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만들었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 고구마를 저에게 이렇게 제공해줘서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 더하기, 얘가 봄부터 해왔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끄집어 들여서 땅 속으로 끌어내리고 산소를 뿜어내서 우리를 살게 해주고 한 이 고구마 줄기들이 얼마나 고맙고 기특하고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고구마를 캐는데 이야
네 덕분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러면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생명을 이렇게 생명이 자라나고 이렇게 소멸해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동반하면서 굉장히 큰 어떤 은혜가 이렇게 함께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셔요. 그 베란다에라도 반드시 우리 박신부님 멋지지 않습니까? 박신부님 농장 가보셨어요? 아시나요? 그런 건 널리 알리셔야 되는데 여기 성당 이렇게 옆편에 들어가 보면 없는 게 없더라고요. 뭐 고추, 뭐 토마토, 무슨 상추 키워가지고 이렇게 엊그제는 답 사왔더니 저더러 어디 가재요?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재요? 그러더니 고추, 토마토 따가지고 이렇게 한 봉다리 따가지고 뭐예요? 그랬더니 음식값. 그 과자 만드시는 자매님 댁에 가서 이렇게 한 봉다리 드리고 과자 얻어 먹고 이렇게 왔는데요. 하여튼 그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저런 생태적인 감수성을 키우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고요. 어떤 그 우리가 회개하는데 생태적으로 회개하는데 아주 좋은 바로미터가 됩니다. 또 통로가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이렇게 도시 농부로 이렇게 새로 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도 서울에서는 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희 생태환경위원회나 농민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낼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농부학교, 뭐 귀농귀촌학교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감수성을 키우는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을 가지고 제가 이 녹색평론 모임을 한 10년 이상 했는데요. 이 주간 하시는 김종철 씨가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근데 특별히 이 생태 영성, 그러니까 찬미바드 소설은 기본으로 깔고 있고요. 이 찬미바드 소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현장들, 그리고 이 생태 영성을 사는 그 방면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학적인 또는 뭐랄까 예술적인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이제 승화시켜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시면서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있으셨죠? 어떤 때였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첫 대면에 하셨을 때 아니셨을까요? 뭔가 인간으로서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이 창조 하느님 창조 사업에 동참한다는 거 그것만큼 큰 영예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중에 가장 확실하고 큰 몫은 바로 이제 새 생명을 낳아서 이렇게 세상에 선보여 주는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창작하고 하는 거 대단히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그래서 저도 그 사익길 주보 3면에 이렇게 내는 한 달에 한 번 뭐 정말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딱 보셔서 아시지만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뭐 하여튼 그렇지만 개발세발 쓰는 것이지만 이렇게 제 체험과 머릿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세상에 내놓을 때 상당한 어떤 내적인 기쁨, 희열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작업들을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읽고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함께 공유하고 이런 삶이 계속된다면 굉장히 생태적인 감수성과 어떤 삶의 기쁨, 어떤 의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또 영적인 더불어서 깊이도 깊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하는데요. 대전에서 지금 한 팀 만들었고 세종 지역에서도 조만간 한 팀 만들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지은 가장 큰 죄악 제노사이드죠.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저는 제주 430공원에 가서 배웠어요. 민족 말살이죠.
그러니까 4.3공원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4.3 때 우리나라 국군, 경찰, 미군의 무기하에 당시 이 제주도민이 약 한 20만 명이었는데 2만에서 3만 명의 양민들이 학살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서 어떤 학자들은 제노사이드라고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민족 말살이죠. 인종 청소. 그래서 대표적인 제노사이드는 유태인 학살입니다. 500만 명 넘게 나치가 죽여버렸죠. 그야말로 유태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그를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로 이렇게 간주하고 90이든 뭐 100살이든 간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가차없이 법정에 세워서 벌을 주는 그런 범죄가 바로 제노사이드이죠. 그래서 그런 범죄는 이 땅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범주를 이제는 지구 차원으로 넓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컬어서 바이오사이드, 에코사이드라고 교황님께서 작년 11월 달에 전 세계의 형법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는 자리에서 기조연설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법을 제대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는 인간들 사이에 이런 차원의 법이 아니라 지구적인 차원의 법을 만들고 생태적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죄라고까지 간주하셨거든요. 생태적인 범죄를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노사이드에 말하자면 그 에로부터 나온 사이드라는 말이 이제 죽이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태 학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부지불식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초제, 우리의 그 사람들이 심어놓은 작물이 생장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말살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살충제, 벌레를 다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저희 농민회원들은 제초제는 절대로 안 쓰고요. 살충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풀은 다 깎고 벌레는 어떡하냐? 기피제를 씁니다. 기피제. 그래서 자연 안에는 천적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노린제라고 있습니다. 그 식물에다가 이제 줄기에다가 딱 빨대를 뽑고 쫙쫙 빨아먹으면 이거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죠. 이 노린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코스모스예요. 그래서 노린제를 잡아다가 피트병에다 놓고 코스모스를 여기다가 입구에다 대잖아요. 그럼 애들이 확 도망가요. 이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그런 그 자연 안에 존재하는 천적 관계를 이용해서 이 코스모스를 따다가 발효시켜서 약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후루룩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짝 야 좀 가 있어라, 나도 좀 먹고 살자 그러면서 이제 기피하는, 피할 수 있는, 잠시 도망가게끔 하는 정도의 하자면 그런 온유함을 지니고 농사짓는 분들이셔요. 그러자니 2배, 3배로 힘들죠. 사실은 노동력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래서 그런 그 하자면 그야말로 그 자연의 순리에 하느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는 한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민 회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새로 지금 바이오사이드, 에코사이드 꼭 기억하셔요. 내 삶이 이런 범죄로 연결되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안면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다 그 글리포세이트를 설명드리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쌀 강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년에 60kg를 먹거든요. 근데 이 쌀 그 저 노란 길이 왜 저럴까요? 제초제를 뿌려서 그래요. 벼는 파릇파릇한데 이 오른쪽에도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누릇누릇한 거는 제초제를 이렇게 뿌려서 저렇게 이제 죽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기. 고기는 충격적이게도 저도 삼겹살 엄청나게 좋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빨간 고기, 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2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1급이 뭐냐? 요 햄, 소세지, 베이컨 저런 것들은 1급이에요. 1급. 1급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 뭐예요? 성면, 담배 이런 거잖아요. 저런 거 많이 먹으면 암에 걸릴 확률이 담배와 성면만큼 높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지금 핸드폰에 쳐보세요. 세계보건기구 고기 치면 나옵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정말 그 과정을 보면 이해가 돼요. 이 소, 돼지들이 먹는 거, 또 그들이 맞는 주사 이런 거를 보면 얘들이 먹는 거는 거의 100% GMO거든요. GMO라는 게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조작합니까? 농사를 쉽게 짓기 위해서예요. 풀을 잡기 위해서. 제초제를 맞아도 죽지 않는 그런 작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거거든요. 제초제를 맞았다는 것은 제초제를 흠뻑 이렇게 흡수해 놨다는 얘기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먹는 거죠. 논 특히 제초제 많이 뿌립니다. 근데 그 논에 왜 그 공룡알 있지 않습니까? 그 공룡알 그 하얀 그 차 타고 가다 보면 밭에 겨울에 특히 하얗게 이제 그거를 다 소들이 먹잖아요. 그 다 사실은 제초제에 이렇게 오염된 것일 수밖에 없죠. 그런 것을 먹은 고기들이 사실은 우리 입으로 들어오기에 발암물질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실 이렇게 제 주변을 생각해 보면 4명 중에 하나는 암 환자시잖아요. 또 돌아가시는 분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 암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제초제 안에 아까 말씀드린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 그 물질은 녹슨 그 관을 닦아내는 그런 물질인데 이게 제초제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글리포세이트는 사라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포 속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를 이렇게 암으로 그러니까 유전자를 변형시켜 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우리 피에서 이렇게 검출이 되고 있는데 이 검출 농도에 따라서 엄마들 그 피에 또는 모유에서 그 검출 농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그 자폐의 퍼센테이지에 상관관계가 이렇게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곡물들이 제초제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엄마 아빠들, 특히 어린 아이 또는 가임기 여성들은, 어린 아이를 두고 계시거나 가임기 여성들은 정말 신경 써서 이거를 보셔야 돼요. 아까 플라스틱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사실 어떤 때 보면 여기는 미세 플라스틱이 곤죽이 돼 있을 텐데 하면서 저는 그냥 먹는데 저 같은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앞으로 아이를 낳을 여성들이라든지 젊은 수유할 수 있는 엄마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까 미사 때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이 많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자매님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2차 성징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자아이가 전모공리가 막 서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성장 억제제를 맞아야 된다. 고민이 생겼어. 이거를 아니 애가 커야 되는데 억제제를 어떻게,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거 다 성장 촉진제 먹은 뭐 치킨 뭐 이런 거 그냥 일주일에 3번을 먹는데요. 치킨을 그 초딩이. 그러니까 정말 그거 다 성장 촉진제 이렇게 사료나 이 물이나 이런 데 다 섞여 먹어요. 항생제 특히. 그래서 우리농에서 사 드세요. 우리농 거 드세요. 닭 그 요즘 에어프라이어 너무 좋잖아요. 그거 해서 애들 주면 잘 먹어요. 그리고 우유, 삼겹살, 그리고 식빵 이런 거 무조건 다 우리농 거 했더니 석 달 만에
이 성징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오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분명 영향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하여튼 고기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밀 아까 말씀드렸죠? 미사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부님이 20분까지만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밀을 저런 식으로 이제 수입을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98.8%를 우리가 수입을 해요. 우리 밀이 1.2%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그런데 저 밀은 거의 다가 GMO예요. 왜냐하면 제초제를 주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밀이. 그리고 저렇게 선적을 할 때 이 방부제를 같이 섞어야만 저게 한 달 넘게 오잖아요. 우리나라에 배를 통해서 한 달 넘게 독에다가 저런 곡식을 놔둬봐요. 벌레 반드시 생기거든요. 벌레 생기면 어떻게 팔아먹어요 저걸. 그러니 방부제를 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분을 하니 재분할 때 막 이렇게 약품도 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거를 제가 그 푸세식 그 화장실에다가 이렇게 뿌려봤어요. 그 구데기 다 죽어요. 여러분 밀 사다가 찬장에 놔 보세요. 2년 3년 가도 안 썩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근데 그런 걸 먹고 있다고요 우리가. 특히 아이들 그런 거 먹이면 안 돼요. 우리 밀 주셔야 돼요. 글리포세이트 이거 우리는 인류가 공통된 기원을 지니고 있고 서로에게 속해 있고 미래를 함께 한다는 인식이 부족합니다. 이게 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버릴 수 있을까요? 함부로 약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 이후로 쥐약 놨을까요? 고양이를 갖다 놨어요. 이놈의 쥐들이 다 뚫어놔요. 먹고 가면 좋은데 아주 그냥 속 터져요 아주. 그런데 고양이 갖다 놓으니까 또 조용해지더라고요 쥐들이.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다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은 노 글리포세이트 GMO. 그래서 유기농이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까지는 아니어도 소농, 생태농, 가족농이 7할이래요. 7할. 산업농이 3할. 7대3이죠. 근데 연 2%씩만 10년 동안 이 소농, 가족농, 생태농을 확장시키면 온난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생태학자들이. 그러니까 유기농사는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을 뿐더러 이 유기농사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런 온실가스들을 포집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2%씩이면 90%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산업농은 단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대량으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름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석유. 그래서 그리고 호주 뭐 이런 데서 올레니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내뿜습니까? 그런 사실은 과정뿐만 아니고 이 비료 이런 것들이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요, 석회질비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석회석을 갖다가 가열을 막 한대요. 그러면 60%의 그 가루가 나온대요. 그 나머지 40%는 어디로 갔어요?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간대요. 그게 다 사실은 온실가스죠. 그 태우면서 온실가스 나와요. 또 그 돌덩어리가 30-40%가 기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이 유기농사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선택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구를, 온난화를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미생물 얘기도 한 10분을 해야 되는데 넘어갈게요. 그래서 가톨릭 우리농 이렇게 이제 농민회가 뿌리, 저는 줄기, 분당 생활 공동체 여러분 꽃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소비해 주셔야 돼요.
농민들을 대하면서 가장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팔로 죽게 농사 지어놨는데 가치를 알아주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가치가 숨어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얼마예요? 비싸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데 너무 안타깝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2만 원 내고 회원 되시면 전화하면 댁으로 다 갖다 드려요. 근데 일주일에 저희는 2번밖에 안 돼요. 그것이 갖다 주는 게 이제 보니까 뭐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 본당 공동체 이 요한성당에도 이렇게 매장이 생겨 날 것 같고요. 우리 박 신부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해서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분들이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우리농 핸드폰에도 치면 이제 그 홈페이지 연결돼서 주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주문하셔서 집에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농민을 위한 기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어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